절세 미인과 가짜 임금. 옛날 백제 계루왕 때 도읍인 한성에서는 절세 미녀가 살았습니다. 돔이라는 가난한 남자의 아내였는데 그 얼굴이 아주 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가 어질고 정절이 곧아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마저 도미의 아내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궐에서 잔치를 열고 신하와 어울려 흥에 겨웠을 적 누군가가 도미의 아내를 입에 올렸지요. 계루왕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여인이 그만큼 정절이 곧단 말이냐? 전하, 도미의 아내는 다른 줄 아옵니다. 많은 사내들이 건드려 보았지만 눈도 한번 깜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야 똑똑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겠지. 값진 물건들이 눈앞에 어른거리면 아무리 그 여인이라도 생각이 달라질걸. 신하들이 도미의 아내를 칭찬하고 두둔하는 바람에 계루왕은 호기심이 부쩍 동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여인이기에 평판이 그 정도란 말인가? 그렇담 어디 한번 시험해 보아야 하겠구나. 왕은 국왕의 권위로서 도미의 아내를 시험하여 그 정절을 깨트려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신하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도미의 집에 느닷없이 한 관원이 찾아와서 도미에게 같이 따라가자 했습니다. 되고래는 왜요? 나라님께서 자네를 찾으신다네. 예? 도미는 깜짝 놀랐지요. 하늘처럼 까마득한 임금이 한낱 백성인 자신을 어찌 부른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는 두려운 나머지 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도미는 입걸하여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코를 박은 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떠는 도미의 정수리에 임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도미라는 백성이냐? 예. 과인이 너에게 물어볼 일이 있어 불렀다. 어인 말씀이온지요? 네 처의 정절이 높다고 소문이 자자한 모양인데 사실이 그러하냐? 외람되오나 주위에서 다들 그리 말합니다. 너도 그리 믿느냐? 예. 조용한 곳에서 다른 남자가 잘 꿰다면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부귀 영화를 미끼로 꿰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특한 철을 두어 기쁘겠구나. 물러가 있거라. 계루왕은 도미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대로 대궐 안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자신과 모습이 비슷한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임금의 복색을 빌려주고 수행 시종까지 붙인 다음 도미의 집으로 가서 임금인 척하고 그 아내를 유혹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신하는 입이 벌어졌지요. 가짜 임금은 신바람이 나서 도미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대궐로 불려간 뒤 아내는 몹시 걱정이 되었지요. 그녀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나가본 도미의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뜻밖에도 임금의 행차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벌벌 떨며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가짜 임금은 그녀의 방에 들어가 앉았지요. 그러고는
마룻 바닥에 코를 박고 엎드린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도미의 아내이냐? 예. 고개를 들어보거라. 도미의 아내는 더욱 고개를 떨어뜨릴 뿐이었지요. 과인이 너희 집에 거동한 것은 너를 보기 위함이니라. 도미의 아내가 천만 가지 생각을 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가짜 임금이 말했습니다. 오늘 네 서방을 대궐로 불러들인 것을 너도 알지? 아옵니다. 너는 지아비를 어찌 생각하느냐? 저에게는 하늘이나 같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하늘과 같은 지아비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겠구나. 예. 오늘 과인은 대궐에서 네 서방과 내기 장기를 두었지. 과인이 지면 네 서방에게 벼슬을 주기로 하고 네 서방이 지면 너로 하여금 하룻밤 과인을 모시게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과인이 이기고 말았구나. 그러니 너는 지아비의 뜻을 순종하여 오늘 밤 과인을 모시도록 하라. 도미의 아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계략이 머리를 스쳐갔지요. 대왕 마마의 뜻이 그러하옵고 지아비의 뜻도 그러하다면 제가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잠시 몸단장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하라. 도미의 아내는 물러나와 건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벌벌 떨며 여종의 손을 잡고 말하였지요. 네가 나를 도와줘야겠구나. 방금 다 들었지? 아무리 어명이고 지아비의 뜻이라고 하지만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겠구나.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할 노릇이지. 그러니 나 대신 네가 오늘 밤 나라님을 모셔다오. 여종은 주인의 딱한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여종을 앉혀놓고 정성을 쏟아 단장을 해주었지요. 최대한 자신과 모습이 비슷하도록 꾸몄습니다. 방에 들어가거든 불을 끌 때까지 절대로 고개를 들지 말고 물으시는 말씀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거라. 그녀는 단단히 이른 다음 여종을 안방에 들여보냈습니다. 도미의 아내를 본 적도 없었고 그녀가 좀 전 엎드린 모습을 잠깐 보았을 뿐이므로 가짜 임금은 도미의 아내가 아니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미의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대궐에 있던 도미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오늘 밤 나라님이 너희 집에 가서 네 처를 보시겠다 하신다. 방 안에 갇힌 도미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하룻밤 임금 행세를 한 가짜 임금은 날이 밝자마자 신바람 나게 입궐하여 게르왕에게 자초지종을 보고했습니다. 게르왕은 기뻐하며 도미를 불렀지요. 네 처는 어젯밤으로 과인의 후궁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온지요? 여인의 정절을 그토록 믿다니 너는 참 어리석은 놈이로구나. 이젠 너희 집으로 가도 좋다. 그러나 어제까지는 네 처이던 사람이 이제 과인이 후궁이 되었으니 그런 줄 알고 예의 범절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그래도 설마 그렇지 않을 것이야. 도미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울며 맨발로 달려나와 남편을 얼싸안았지요. 둘은 어젯밤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나는 임자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개를 꺾을 사람이 아님을 믿고 있었소.
하지만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하였지요. 나라님께서 도미의 아내에게 속아 넘어가셨지 뭐야?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가 돌더니 도성 안에 쫙 퍼졌지요.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게루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게루왕은 즉시 도미를 잡아들였지요. 네 이놈, 네 죄를 알렸다. 모르겠습니다. 네 처가 임금을 속였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잡아댈 작정이냐? 그것은 소인의 처가 어리석은 꾀를 부려 그런 일이 있었던 줄은 아오나 천리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한 소행인즉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뭐라? 천리가 어쩌고 어째? 그 말은 과인의 허물을 꺼집는 것이 아니냐? 저 천하무엄한 놈의 두 손목을 자르고 두 눈을 멀도록 하라. 군졸들이 달려들어 도미의 두 눈을 멀게 하고 손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목을 쳐야 마땅하나 인생이 불쌍하여 목숨만은 부지하게 할 것이다. 그 대신 저놈을 노도 없는 쪽배에 태워서 강에 떠내려 보내도록 하라. 도미는 아름다운 아내를 두었다는 죄로 그렇게 강물 위를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루왕은 그 뒤 그의 아내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도미의 처는 남편이 붙잡혀 갈 때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나고 끝장이 났음을 알아차렸지요. 그녀는 남편의 안부를 알아보고 나서 자결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입궐하였지요. 게루왕은 도미의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소문이 떠돌만도하다고 속으로 감탄을 하였지요. 너는 지난번에 임금을 속여 채통을 손상시켰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느냐? 죽여주시옵소서. 죽여달라. 그것은 어렵지 않지. 그러나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과인의 후궁이 되어 대궐에 들어와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은 없는 것이냐? 대답을 올리기 전에 저의 지아비가 어찌 되었는지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임금에게 불경한 소리를 하기에 두 눈과 두 손목을 빼앗아 강물에 띄워보냈다. 도미의 아내는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하였지요. 이제는 지아비가 없사오니 새로운 지아비를 맞이해야겠지요. 그럼 오늘부터 대궐에 머물면서 과인을 섬기도록 하라. 아무리 미천한 살림이다 하더라도 여태껏 살아오던 것을 처분해야 합니다. 2, 3일만 말미를 주시면 몸도 주변 일도 깨끗이 하고 다시 입궐하여 마마를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게루왕은 응낙했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오기는 했으나 도미의 아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버려졌다는 강가로 달려가 보았지요. 그러나 남편의 흔적 같은 것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다 문득 보니 모래톱에 올려져 있는 작은 배 한 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것을 타고 강을 따라 가보자. 혹시나 서방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배를 밀어 간신히 강에 띄우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려왔지요. 그녀는 울음에 지치고 허기가 져서 뱃바닥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잠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그녀가 언뜻 정신이 돌아온 것은 배가 어딘가에 부딪히는 듯한 충격을 감지하고서였습니다.
배는 어느 모래톱에 얹혀 있었지요.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기운을 내어 배에서 내린 그녀는 그쪽으로 다가가 보았지요. 그건 분명히 배였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간 그녀는 배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지요. 사랑하는 남편이 처참한 몰골로 누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아니 이게 누구 목소리야? 제가 왔어요, 서방님. 두 사람은 얼싸안고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제외한 그들은 칡뿌리를 캐고 나무 열매를 따서 요기를 하여 기운을 차린 다음 길을 떠났지요. 잘못하다가는 붙들릴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인적이 없는 산속으로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도달한 곳이 고구려의 땅이었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호젓한 곳에 정착하여 땅을 일구어 밭을 만들고 곡식을 가꾸어 생활 기반을 마련했으며 남편을 극진히 모시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처형당한 총각과 처녀. 조선 왕조가 망하기 직전 동학혁명 때의 일입니다. 녹두 장군으로 알려진 정봉준이 이끄는 혁명군은 마침내 한양으로 향한 총진격을 앞두고 있었지요. 금강을 사이에 두고 정부군과 동학군은 치열한 접전을 며칠째 계속하였으나 양군 모두 이렇다 할 승산이 없었습니다. 오가 저 아우성 소리를 들어보렴. 도련님, 우리 저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피해요.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산의 재장부로 태어나 정의에 찬 아우성을 듣고만 있을 수는 없지. 그건 안 돼요, 도련님. 공주 땅 한가운데 있는 기와집 툇마루 한쪽에서 두 남녀가 슬픈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올해 겨우 17살 된 김덕봉이라는 총각이었습니다. 김덕봉은 당시 공주 고을에서 양반 세도로 이름이 높은 김씨의 서자였지요. 비록 서자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고 의협심이 강하여 사람 둘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덕봉은 자라면서 차츰 자기가 벼슬길에 오를 수 없는 신분임을 알게 되어 신세를 한탄하는 날이 많아졌지요. 그러다 결국 덕봉은 이름 있는 산수나 구경하면서 풍류객으로 세월을 보내고자 작정한 참이었습니다. 그러다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몸종인 오기와 가까이 하기 시작하였지요. 오기는 비록 몸종이기는 하나 예의 범절이 바르고 용모도 예쁜 데다가 마음씨도 곱고 착했습니다. 이런 오기가 주인집 첩의 아들인 덕봉을 사랑하게 된 것은 몇 년 전부터였지요. 준수하게 생긴 얼굴에 17살 같지 않은 어른스런 태도는 그만 오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덕봉을 사모하는 오기에게 그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행동만 계속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심술을 부리기 일쑤였고 아직 어린 나이에 술과 여자를 찾아다니며 밤이 늦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기는 이만저만 실망하지 않았으나 이런 덕봉의 마음을 자기에게 쏠리도록 늘 노력하였고 마침내 덕봉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뜻하지 않게 동학혁명이 일어난 것이었지요. 온 고을 사람들이 동학군에 가담하여 기세를 드높이고 있었으나 김순복의 집안은 양반 집인지라 관군에게 군량을 대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자인 덕봉은 아버지의 생각과는 달랐지요. 이날 밤 한사코 말리는 오기의 손길을 뿌리친 덕봉은 닥치는 대로 괭이를 잡아지고는 쏜살같이
대문을 박차고 내달렸습니다. 도련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이라도 저를 생각하셔서 돌아와 주십시오. 오기는 덕봉을 뒤쫓았으나 덕봉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학군의 진영에 들어선 덕봉은 황당한 광경을 보아야 했습니다. 광군들의 창칼이며 말 발굽에 채어 죽은 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정부군의 기세는 대단하였지요. 기진맥진한 채 강변을 따라 마구 쫓기던 덕봉은 더 힘을 내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동학군의 뒤를 쫓던 광군들은 나고한 동학군을 하나하나 생포하기 시작하였지요. 이에 덕봉도 관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관군 하나가 덕봉의 등덜미를 움켜쥐고 질질 끌면서 그를 공주 고을 관부로 보내었습니다. 며칠 뒤 관부에서는 생포한 동학군을 사형에 처하자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지요. 공주 고을은 아침부터 공기가 흉흉했습니다. 몇백 명의 포로들이 줄줄이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처형 준비가 거의 끝나고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농민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 중에는 오기도 끼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하는 오기가 경비 군졸과 밀고 밀리면서 덕봉을 불렀습니다. 오기가 간절히 부르는 소리를 듣자 덕봉은 눈을 번쩍 뜨고 하늘을 보더니 다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도련님,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오기는 군졸의 저지를 뿌리치고 덕봉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화가 난 군졸은 무지막지한 발로 오기를 걷어찼고 며칠을 굶은 오기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얼마 뒤 겨우 정신을 차린 오기는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지탱하면서 사방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끔찍한 광경들이 보였지요. 이 광경을 본 오기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기의 눈에 방금 덕봉이 칼을 맞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광경에 오기는 다시 정신을 잃었지요. 오기가 다시 눈을 떠보니 칼을 든 군졸들이 다시 사형수들에게 덤벼들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지요. 도련님, 오기가 여기 있습니다. 마침내 덕봉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오기를 바라보았고 오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도련님, 이 몸이 살아 무엇합니까? 제 말을 한 번만이라도 들으셨어도 이런 변은 당하시지 않으셨을 것을. 그날부터 오기는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실성한 사람이 되어 방에 파묻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밤중에는 껄껄 웃기도 하고 애처롭게 울기도 하였지요. 그러다 며칠이 지나자 덕봉이 사형당한 형장에 나와 구슬프게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오기는 이렇게 14번을 계속하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도련님, 이젠 저도 죽습니다. 저승에서 도련님의 아내가 되겠어요. 오기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다고 합니다. 의병이 된 처녀. 옛날에 임진왜란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할 때 어느 마을에 덕보라는 총각과 순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고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덕보가 외적을 막으려고 의병에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부터는 순이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의병에 나가면 순이 너는 어쩔래? 나도 전쟁터에 나갈 거야. 날 따라 전쟁터에 나갈래? 나는 너를 못 잊어서 의병에 나가는 게 아니야. 사내들만 나라를 위해 싸우러 나간다니 처녀들도 총각들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 싸워보려고 그런 거지. 덕보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처녀가 의병에 나간다고? 별소리를 다 듣겠네. 솔직히 말해 날 따라 전쟁터에 나가고 싶은 것이라고. 그런 마음도 조금 있지. 그런데 그 다음 날 정말 순이가 의병을 모집하는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의병들이 모두 입을 모아 웃었지요. 세상에 처녀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내가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 나라를 위해 싸워보고 싶은데 왜들 웃는 것이에요? 배를 움켜쥐고 웃던 의병장이 웃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아녀자로서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네 뜻은 가상하다만 돌아가거라. 우리나라가 국력이 없어서 외적에게 쫓기고는 있지만 아녀자의 약한 힘까지 빌어다 나라를 지킬 만큼 약하지는 않단다. 아녀자들은 뒤에 남아서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들을 대신하여 농사를 짓거나 가사를 돌보는 일도 의병에 가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지. 그러므로 처녀가 집안일을 잘 보살피면 그것이 외적 하나를 죽이는 남정네의 장한 뜻에 비길 만한 것이다. 그날 밤 덕보를 만난 순이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덕보는 순이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먹은 일은 하고 말 것이야. 그러고는 자기 몸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였지요. 순이는 손을 꼭 잡은 덕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아녀자 남정네가 따로 있나? 나라가 온전해야 그 나라한 처녀 총각도 온전할 수 있을 게 아니야. 달래다 못한 덕보가 묘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럼 순이야, 정 가고 싶으면 나처럼 남장을 해보는 게 어떻겠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순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다음날 남장을 한 순이가 덕보와 나란히 의병소에 나타났지요. 이제부터 순남이라고 불러? 순아, 아니 순남아. 덕보는 그저 신이 났습니다. 외적이 눈앞에 나타난다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요. 숲속에 얼마를 엎드려 있으니 외병들 몇 명이 그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곧 의병장의 신호로 격전이 시작되었지요.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난전이 한바탕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시체를 남긴 채 외병들은 패주하고 말았지요. 갓을 쓴 순이는 놀라운 솜씨로 외병들을 죽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며 그들 속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덕보는 순이를 순남이라고 불렀지만 의병들은 그녀를 갓쓴 애라고 불렀습니다. 사나이의 억센 느낌보다 곱상한 기가 흐르는 어린애 같다고 하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지요. 해가 질 때쯤 의병들은 산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외병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날 밤 그들은 야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병들은 먼저 난전에서 얻은 조청이며 칼로 야습에 성공하게 되었지요. 순이 또한 서슴지 않고 야습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잠깐뿐이었습니다. 외병들은 또 다른 병력을 증강시켜서 전면 공세를 취해오게 되었지요.
의병들은 뒷걸음질 치며 저항하고 항전하였지만 무수한 조총의 사상자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날렵한 몸을 날리며 싸우던 덕보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적의 어깨를 내리치려던 순이의 목에 올가미가 날아왔지요. 외병에게 잡혀간 순이는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채찍으로 얻어맞고 나무에 매달리기도 하였지요. 외병 하나가 순이의 옷을 찢었습니다. 아니 이거 사내가 아니라 계집아닌가? 조선에는 사내 대장부가 어지간히도 없었던 모양이지. 이런 여자아이가 전쟁터에 나온 것을 보니 순이는 참다 못해 외장을 향해 침을 탁 하고 뱉었습니다. 외병들은 마구 웃었지요. 외장은 순이를 끌어내리도록 명한 다음 장막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외병들은 깔깔거리며 웃었지요. 그런데 외병들의 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장이 찬 단도를 뽑아든 순이가 외장의 가슴을 내리치고 그 칼로 자기 가슴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싸운 처녀 의병들을 가스네라고 불렀는데 가스네가 가스네로 다시 가시네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원수 갚은 구렁이. 옛날 어느 마을에 박 장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아니었고 그냥 농사짓는 농사꾼이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박 장군 했습니다. 박 장군의 힘이 보통 사람을 몇 갑절은 세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한 해 여름 박 장군이 사는 마을에 큰 물이 졌습니다. 개울에 흙탕물이 가득 차서 넘실넘실 흐르는데 마침 그 물에 용이 되려다만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게 되었지요. 구렁이가 나타나서는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개울의 털을 잡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물길을 가로막고 버티니 그 바람에 물이 차올라 둑이 터지려고 하였지요. 마을이 물에 떠내려갈까 마을 사람들은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박 장군이 활을 가지고 나섰지요. 구렁이에게 활을 딱 겨누고는 화살 한 대를 날렸습니다. 힘센 장군이 쏜 화살이니 화살이 번개같이 날아가 구렁이 몸에 탁 하고 박혔습니다. 그 구렁이는 몇 번 몸부림을 치다가 그만 죽어버렸지요. 구렁이가 죽으니 막혔던 물길이 도로 터져서 둑도 무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 장군 덕에 물난리를 면했다고 아주 좋아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별탈 없이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듬해 여름 박 장군이 논에 갔다 오다가 잉어를 한 마리 보게 되었지요. 잉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울물에 살지 않는 것인데 거기서 펄떡펄떡 거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큰지 잡아다 먹으면 온 식구가 배불리 먹고도 남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당장 잡아가지고 온 식구 불러다 막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그릇에 숟가락을 넣어 저어보니 뭐가 딸깍딸깍 거렸지요. 이게 뭔가 하고 끄집어 내어보니 글쎄 부러진 화살촉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 화살촉이지? 가만히 보니 그게 다른 화살촉이 아니라 몇 해 전 큰 물이 졌을 때 구렁이를 쏘았던 바로 그 화살촉이 아니겠어요? 그때 죽은 구렁이가 잉어로 둔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잉어로 둔갑하여 일부러 잡힌 것이었지요. 원수를 갚으려고 말이지요. 이 잉어국을
먹지 말거라. 그러고는 잉어 고아놓은 것을 모두 뒷산 산 비탈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그 이튿날 보니 산 짐승들이 거기 와서 수북하게 죽어 있었지요. 잉어 고깃살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모두 죽을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 탈 없이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 이듬해 여름 하루는 박장군 아내가 산 너머 들 일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산딸기를 한 소쿠리 따왔지요. 아주 먹음직스런 산딸기를 잘 씻어다가 소쿠리에 담아놓고는 식구가 모여 막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하나를 들고 꼭지를 따보니 쇳가루가 우수수 떨어졌지요. 여보, 이 산딸기 어디서 땄소? 뒷산 산 비탈에서 땄습니다. 그 산 비탈이라는 데가 지난해 잉어국을 갖다 버린 데가 아니요. 그러고 보니 거기 같네요. 이 산딸기는 먹지 마시오. 이번에는 그 산딸기를 멀리 개울가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다음날 가보니 물고기들이 거기 와서 수북하게 죽어 있었지요. 식구들도 모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 탈 없이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가을이 되어 겨울날 채비를 하느라고 집집마다 분주한데 박장군 집에서도 겨울날 채비를 했습니다. 겨우내 갈고 지낼 삿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삿자리를 만들려면 갈대가 있어야 했습니다. 갈대를 찾아다니다 보니 개울가에 아주 키가 큰 것이 탐스럽게 수북하게 나 있었지요. 가만히 있자. 여기가 지난해 산딸기를 갖다 버린 데가 아닌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박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갈대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삿자리 매는 것인데 뭐 어떤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갈대를 한 알은 베어다가 그 줄기로 삿자리를 메었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방에다 깔았는데 그 삿자리 깐 지 며칠이 안 돼서 박 장군이 밤에 자다 보니 등이 따끔따끔했습니다. 일어나 살펴보니 삿자리 가시가 등에 박혀 그렇게 된 것이었지요. 삿자리 가시가 제법 뾰족하고 단단했습니다. 옛날에 삿자리를 깔고 살던 때에는 집집마다 사람마다 가시에 찔리는 일이 많았지요. 그래서 뭐 됐수라 싶어서 가시만 빼내고 그냥 두었는데 그게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시 박힌 자리가 골마 터지더니 온 몸에 종기가 번져서 그만 며칠 못 가고 박장군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놈의 구렁이가 기어이 원수를 갚은 것이었지요. 며느리의 입 조심. 옛날 어느 마을 어느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가서 살림을 하는데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여자는 입이 무거워야 하느니라 입을 조심해야 해. 그래서 며느리가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예, 그리 하겠사옵니다. 하니 시어머니가 말하였지요. 그래, 너는 아무 말도 않고 다소곳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예, 그리 하겠사옵니다. 하는 것이 말이 많다는 증거야. 알겠어?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기로 하였지요. 입이 있더라도 벙어리가 되어 시집살이를 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물을 길어오다 보니 부엌에서 불이 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불이야 하는 소리를 내는 대신
손을 들어 불이 하늘로 타오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뭐야, 무엇이 하늘로 올라가? 시아버지가 답답하여 이렇게 물어도 여전히 손을 떨면서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신용만 하였지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무슨 말인지 몰라 답답해할 때 이미 부엌에서 불길은 다른 데로 번져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 멍청한 거사. 불이 났으면 불이라고 할 일이지. 그리 손만 펄럭이면 어찌 되는 것이야. 답답한 며느리를 나무라면서 시아버지는 달려가 불을 껐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바보라고 핀잔을 받았지요. 이 사람아, 불이 났을 때에는 불이야 소리도 못하나? 이 다음에 불을 보거든 즉시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란 말이야.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지요. 그날 밤 불을 끄느라고 한바탕 소동을 벌여 피곤한 가족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남산 봉우리에서 봉화불이 올랐습니다. 봉화불이란 나라의 변방 국경에서 적이 쳐들어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을 피워서 위급한 것을 알리는 통신 방법이었지요. 밤이라 봉화불을 피워 연락하고 있는 것인데 이 봉화불을 새 며느리가 본 것이었습니다. 저기에 불이 났구나. 얼른 알려야지. 불을 보면 참지 말고 즉시 소리를 지르라고. 오늘 하루 내내 주의를 받았으니 즉시 알려야지. 만약 이것도 알리지 않으면 난 정말 쫓겨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새 며느리는 한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곤히 잠이 들어있던 온 식구가 벌떡 일어나서 제각기 소리쳤습니다. 뭐? 또 불이 났다고?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 했지 않아? 아까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또다시 불이 난 게 아니야? 이렇게 식구들이 놀라서 야단 법석이었는데 새 며느리는 태연하게 저 멀리 있는 남산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천천히 말하였지요. 저기 남산에 불이 났잖아요. 아이고 저것은 봉화불이야. 봉화불.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봉화불은 불이 아닌가요? 불만 보면 불이야 소리치라고 했지 않으셨어요? 아까 낮에 그렇게 저를 혼내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왜 딴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되니 며느리 때문에 2번이나 놀란 온 가족은 더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도둑 맞은 은 이천냥. 조선 후기 유명한 재상인 최재공이 평안감사로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최감사가 평양감령의 은창고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시 뒤 아전이 벌벌 떨며 달려와 아뢰었지요. 날이 큰일 났습니다. 은창고의 은이 무려 2,000냥이나 비어 있습니다. 최감사도 놀라 물었습니다. 그새 도둑이 들지 않았으니 누가 훔쳐갔을 리는 없지 않느냐? 창고를 지키는 고지기가 누구인가? 장복선이라는 자유입니다. 분명 고지기의 지시렸다. 최감사는 잠시 화가 난 마음을 누르고 물었지요. 장복선의 집안 형편이 어떠한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합니다. 최감사는 난처했습니다. 나라의 은을 도둑질한 죄인은 사형에 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형을 피하려면 없어진 은을 변상하게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최감사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그 고지기를 옥에 가두어라. 그 뒤 장복선의 사형 집행 전날이 되었습니다. 제감사가 아전을 다시 불렀지요. 내 소문을 들으니 평양 백성들이 모두 장복선이 죽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앞을 다투어 술과 밥을 옥 안으로 들여보낸다고. 예, 그러하옵니다. 제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전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거든 감옥 안을 몰래 엿보도록 해라. 그리고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낱낱이 아뢰도록 하라. 밤중에 아전이 엿보고 와서 채감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장복소는 술잔을 들고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종이와 붓을 찾더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기는 마찬가지이네. 내 죄는 죽어 마땅하나 수십 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네. 다만 내가 죽은 뒤 관청에서 은을 훔쳐 욕심을 채웠다는 말을 들으면 대장부의 치욕이 아니겠는가? 내 기록을 하나 남겨 억울함을 풀까 하네. 말을 마치자 곧 종이에다 무언가를 쓱쓱 써 내려갔습니다. 아무개가 상을 당하였는데 가난하여 염도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은 몇 냥을 주었으며 또 다른 아무개가 장사를 지낼 때 내가 은 몇 냥을 보태주었다. 내가 아무 처녀를 시집 보내고 아무 총각을 장가들일 때 몇 냥의 은을 썼고 누가 나라에 빌린 곡식과 모 아전이 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쓴 것을 갚아주는데 모두 은 몇 냥을 썼다. 다 적고 나서 세물에 보니 모두 2,000냥이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형 집행 준비가 끝났습니다. 평양 백성들은 급히 뛰어다니며 여기저기 알렸지요. 오늘 장복선이 죽는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명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커다란 가채를 머리에 얹고 비단 치마를 걷어올려 허리춤에 걸친 기생 100여 명이 뜰에 줄지어 꿇어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복선을 살려주십시오. 1000번 만번 비나이다. 미동대감 재판선님 장복선을 살리소서. 장복선을 살리시면 정승 자리에 오르시리. 정승을 못하셔도 머리를 곱게 따 비단 댕기둘은 작은 도령을 얻으셔서 슬하에 두시리라. 장복선을 용서하여 제명대로 살게 하십시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무리 가운데 있던 젊은이가 앞으로 불쑥 나왔습니다. 커다란 상자를 땅에다 탁 놓더니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하였지요. 오늘은 장복선이 죽는 날입니다. 장복선은 의로운 사람이니 이대로 죽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에게 신세를 진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장복선을 살리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은을 조금씩 냅시다. 관서 지방은 원래 은이 많고 풍속이 사치를 좋아하는 곳이라 누구나 몸에 은붙이 하나쯤은 걸치고 있었습니다. 감령 안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몸에 걸친 은붙이를 떼어내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잠깐 동안 모은 은이 4-5 상자 분량이 되었습니다. 아전이 쌓인 은을 달아보니 1000여냥이나 되었지요. 아까부터 채감사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복선의 인간 됨됨이가 기특하구나. 채감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채감사가 아전을 급히 불렀지요. 곧장 장복선을 석방하여라. 그리고 모자라는 은은
이것으로 보충하라. 체감사는 손수 자신의 금고에서 은 500냥을 내어 장복선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로 축났던 은이 모두 보충되어 장부가 깨끗하게 정리되었지요. 장복선이 석방되고 며칠 뒤 먼 거울에서 은을 싣고 온 사람이 2-3명 있었습니다. 다들 장복선이 석방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늦게 도착한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센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기다란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딱 깨고 보니 하룻밤 새 머리가 새하얗게 새버렸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금방에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에게 찾아갔습니다. 점쟁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집을 나와 길을 가는데 처음에는 평평한 길이더니 자꾸 산속 험한 길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점점 험해지더니 뒤에서 호랑이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쫓겨갔습니다. 쫓겨가는데 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높은 산을 넘으니 내가 나오고 냇물을 건너니 가시덤불이 나오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가니 진흙탕이 나오고 그걸 차례차례 다 지나치요. 호랑이는 자꾸 뒤를 따라오고 나는 안 잡아먹히려고 자꾸 도망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 또 큰 산이 나오기에 기어 올라갔지요. 산 꼭대기에 이르니 청길 낭떠러지가 나오더이다. 아래쪽은 시퍼런 바다인데 내려다보니 가물가물합디다. 뒤에서는 호랑이가 따라오지 딴 데로는 도망갈 길도 없지.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 낭떠러지에 동아줄이 하나 척 걸려있지 뭐예요. 동아줄에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난데없이 흰 쥐 검은 쥐 2마리가 나타나더니 막 동아줄을 갉아먹는 것이에요. 한 번은 흰 쥐가 갉아먹고 한 번은 검은 쥐가 갉아먹고 올라가려니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버티고 서 있지. 내려가려니 시퍼런 바다가 까마득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꿈속이지만 참 답답했지요. 다른 수가 없어서 할 일 없이 줄에 매달려 있었지요. 그런데 쥐가 자꾸 갉아먹으니 줄이 기어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청길 낭떠러지 아래로 시퍼런 바다로 붕덩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용케 살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다에 나 혼자 동그러니 떠 있는데 저만치서 커다란 이무기가 헤엄을 쳐 오는 것이었지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쳤습니다. 저런저런 그래서요. 그게 끝입니다. 거기서 꿈을 깼지요. 깨고 보니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점쟁이가 꿈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한참 동안 이리 갸웃 저리 갸웃 생각을 하더니 드디어 점괘를 딱 뽑아내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보시오. 그 꿈이 바로 사람의 한평생이요. 한평생 겪을 일을 하룻밤새에 다 겪었으니 머리가 하얗게 안 셀 수가 있어. 사람의 한평생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시오. 처음 집을 나와 길을 가는데 평평한 길로 가다가 점점 험한 산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소. 그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하는 것이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처음에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점점 철이 들면서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는 것이 아니겠소? 그렇지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느닷없이 호랑이가 나타나 잡아먹으려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호랑이는 고생이요. 아무리 고생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지요. 고생하면서도 어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산을 넘고 내를 건너고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는 것은 다 고생길을 지나는 것이요. 그럴듯하군요. 그런데 낭떠러지는 또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살다 보면 고비를 겪지요. 고비를 쉽게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조바심을 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낭떠러지는 고비요. 동아줄은 행운이고 흰쥐 검은 쥐는 불운이지요. 뭐 이러나 저러나 끊어질 바에는 쥐가 갉아먹어줘서 빨리 끊어지는 편이 나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줄이 끊어지면 세상이 끝나나 하지만 사람의 운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라오. 정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이무기는 왜 또 나타났지요? 새로운 고생이 시작되는 것이라오. 바다에 떨어졌으니 이제 호랑이 걱정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이무기가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모양만 바뀌었다 뿐 속내는 똑같은 고생이 또 따라오는 것이요. 그걸 피할 길은 없다오. 만약 이무기에게 잡아먹히면 그걸로 한평생이 끝날 테지만 어찌하여 이무기를 피하면 또 다른 사나운 것이 나타나 잡아먹으려 할 것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길을 면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참 지긋지긋하고도 모진 것이 고생이지요. 점쟁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그만큼 고생했으니 생시에는 고생을 면하고 살았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꿈은 꿈이고 생시는 생시이니 고생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